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1974년 봄이었죠. 서울의 한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죠. 인파 속에서 몸빼 바지에 고무신을 신은 여자 하나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오지 말라고요. 6년을 보리쌀 팔아 뒷바라지 했는데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요. 당신이 오면 내 앞길이 막히오. 오지 마시오. 편지는 단 2줄이었습니다. 그 2줄이 6년을 한 칼에 잘라버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진심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봄바람만 편지를 파르르 흔들었지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정말 남편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눈물 한번 흘리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이제 6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옥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의 이야기는 6년 전 충남 논산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에서 옥순은 셈이 빠르고 글을 잘 읽기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으나 집안이 기울면서 꿈은 접어야 했지요. 그렇게 배움을 포기한 채 살아가던 옥순에게 혼처가 들어온 것은 26 되던 해였습니다. 상대는 병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으나 눈빛만은 살아있었지요. 중매쟁이 말로는 서울법대에 합격한 수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출세하면 너도 덩달아 잘 살게 된다. 그때까지만 뒷바라지 잘하면 돼. 옥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날 밤 병수는 옥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출세해서 당신을 사람 대접받게 해주겠소. 그 한마디가 6년을 버티게 한 전부였습니다. 이튿날부터 옥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도시락을 싸고 시부모 아침상을 차리고 논으로 나가 남의 밭에 품을 팔았습니다. 해가 지면 호롱불 아래 삭바느질을 했지요.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였고 손등은 늘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을 매달 서울로 붙였습니다. 병수의 학비였습니다. 봉투를 붙일 때마다 옥수는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건강히 공부하시오.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서방님은 고향에는 거의 오지 못했습니다. 병수가 보내오는 답장은 처음에는 2장이었습니다. 그것이 1장이 되고 엽서가 되더니 나중에는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옥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것이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누이 덕내만이 유독 오빠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옳게, 오빠가 서울서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오빠 믿어요. 덕내는 말끝에 항상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사람처럼 입을 다물었지요. 옥수는 그때 그 눈빛이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병수가 서울로 떠나던 날 아침 그는 낡은 교과서 뭉치 하나를 옥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잘 보관해 두시오. 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옥수는 그 교과서를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채로 말이지요. 그 2가지가 복선이었다는 것을 옥수는 훗날에야 알게 됩니다. 졸업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그해 봄, 옥수는 처음으로 서울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비를 모으고 강정을 만들고 낡은 치마 저고리에 풀을 먹여 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그 편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편지. 옥수는 그 편지를 들고 그래도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졸업식장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가족들이 웃으며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옥순만이 그 바깥에 서서 구겨진 편지를 손에 쥔 채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의 강정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6년을 버텨온 손이 그날 처음으로 주체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떠나고 시집살이는 고되었습니다. 6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병수가 했던 그 한마디만은 변하지 않는 닷처럼 가슴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사람 대접받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돌아온 것은 그 약속이 아니라 오지 말라는 편지였습니다. 졸업식 이틀 전이었습니다. 편지가 온 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롱불을 켜놓은 채 장롱 앞에 앉아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읽고 또 읽었지만 두 줄이었습니다. 글자가 바뀌지는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저녁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에서도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옥순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처럼 느껴졌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부모 아침상을 미리 차려두고 빨래를 걷어 개어두었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를 꺼내 마지막으로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병수가 좋아하는 조청강정은 어제 저녁에 이미 보자기에 싸두었지요. 시어머니는 옥순이 채비를 차리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어디 가느냐고 당장 물었을 사람이었지요. 옥수는 마당을 나서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논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은 장사꾼들과 보따리를 든 안악들로 가득했습니다. 옥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정이 깨질까봐 두 손으로 꼭 쥐었지요. 버스가 논산을 벗어나자 창밖으로 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보리가 파랗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들판을 바라보며 6년 전 홀레날 밤 병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 대접받게 해주겠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3시간 반이 지나서 버스가 서울에 들어섰습니다. 옥수는 병수의 하숙집 주소를 손바닥에 적어두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보다 하숙집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졸업식은 이틀 후였으니 병수가 하숙집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요. 서울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자동차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옥수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2번 길을 물어 겨우 하숙집 골목을 찾아들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2층짜리 집이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 하숙 가능이라는 낡은 쪽지가 붙어 있었지요. 옥수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나더니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숙집 안주인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옥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병수 씨 있습니까? 최병수 씨요. 안주인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수 씨는 어젯밤부터 안 들어왔어요. 졸업 준비 때문에 학교에 있나 보지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안주인이 문을 닫으려다 말고 덧붙였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논산에서 오셨어요? 병수 씨 집에서 오신 분? 예, 아내입니다. 안주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좀 더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병수 씨 방에 짐을 놔두세요. 옥수는 좁은 마루를 지나 2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병수의 방은 계단 끝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여니 책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도 바닥에도 벽 쪽에 기대어도 책이었지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책더미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옥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병수가 6년을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정돈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부자리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밥그릇은 방 한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옥수는 그 밥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고 다른 양은 그릇이었습니다. 오래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분홍빛 손수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곱게 접혀 있었고 한쪽 귀퉁이에 작은 꽃수가 놓여 있었지요. 옥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솜씨도 달랐고 천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분홍빛은 옥순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색이었습니다. 옥순은 손수건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6년 동안 쌓아올린 믿음이 그 손수건 하나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말라는 편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2줄짜리 그 편지와 분홍 손수건이 겹쳐지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에 쥔 강정 보자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옥수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숙집 주인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골목을 빠져나왔지요. 서울거리는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옥수는 멈춰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내일 졸업식장으로 가야 하는가? 발이 움직였습니다. 집 쪽이 아니라 학교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발은 아직 포기를 몰랐습니다. 무거운 보자기를 두 손으로 고쳐 쥐고 봄볕이 내리쬐는 서울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분홍 손수건 편지 2줄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기 전까지는 믿겠다고 옥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6년을 버텨온 사람이 손수건 하나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졸업식 전날 저녁에 서울역 인근 여인숙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하룻밤 숙박비는 논산 버스비보다 비쌌습니다. 그래도 내일 졸업식에 가려면 서울에서 밤을 보내야 했지요. 좁은 방에 앉아 옥수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강정이 모서리 하나가 깨져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그토록 조심했는데도 어디선가 부딪혔던 모양이었지요. 옥수는 깨진 조각을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 단맛이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그때 여인숙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옳게 저예요. 덕내였습니다. 옥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덕내는 낮은 회색 저고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리빵 2개가 들려 있었지요. 숨이 약간 가빠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올케가 서울 간다는 말 들었어요. 여인숙은 서울역 바로 앞 근처라고 생각했고요. 덕내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보리빵을 내밀었습니다. 옥수는 받지 않고 덕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내의 눈빛이 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그 눈빛이었지요. 아가씨, 오빠 하숙집에 분홍 손수건이 있던데 그게 뭡니까? 덕내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보리빵을 상 위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요. 제 친구 거예요. 옥수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법학과 동기 홍씨 있어요. 그 사람 약혼녀가 제 친구예요. 하숙집 안주인이 제 친구 아는 분이라 손수건을 잠깐 맡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오빠 방에 둔 건 안주인이 실수한 거고요. 옥수는 덕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덕내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얼굴이었지요. 아가씨, 나한테 할 말 있지요? 덕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옳게 내일 졸업식에 꼭 가야 해요. 편지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편지요. 덕내가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인숙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지나쳤지요. 옳게 오빠를 믿어요. 그것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것만요. 옥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덕내의 눈빛에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지로 끄집어낸다고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보리빵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덕내가 돌아간 뒤 옥수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호롱불도 없는 맨정구 아래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지요. 오빠를 믿으라는 덕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옥수는 그날 밤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편지와 오빠를 믿으라는 말 사이에서 옥순의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수는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한 탓에 눈이 뻑뻑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치마 저고리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이 없었으므로 손으로 더듬어 매만졌지요. 강정 보자기를 다시 단단히 쌌습니다. 깨진 모서리가 더 부서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천을 덧댔습니다. 여인숙을 나서니 서울 아침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국밥 냄새가 났고 자전거가 좁은 길을 누볐습니다. 옥수는 어제 경비원에게 물어두었던 졸업식장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졸업식은 11시 시작이었지요.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새 옷을 차려입은 어머니들, 카메라를 든 아버지들, 꽃다발을 들고 웃는 동생들이 정문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수는 그 인파 속에서 병수를 찾았습니다. 정문 안을 들여다보고 양옆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병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정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옥순만이 정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정문 안쪽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옥수는 멈칫했습니다. 수료증이 없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편지만 있었지요. 경비원은 기다리는 눈빛으로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순에게는 닫힌 것과 다를 바 없었지요. 게시판의 종이가 여전히 눈에 걸렸습니다.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멀어서 읽을 수 없었지만 옥수는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덕내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빠를 믿으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옥수는 보자기를 두 손으로 고쳐쥐었습니다. 정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질수록 인파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늦게 도착한 가족들만 간간히 뛰어들어갔지요. 그리고 정문이 닫히기 직전 옥순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병수였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졸업가운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런데 병수는 졸업식장 쪽이 아니라 정문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옥순을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는 눈빛이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병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 안의 강정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들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들키기를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었을 수도 있었지요. 옥수는 그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병수가 옥순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으면서 그 사람이 정문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옥순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수가 정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학사모 아래로 보이는 이마에 주름이 늘었고 볼이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잘 먹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옥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병수는 정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정문 앞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병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소. 한마디였습니다. 반갑다는 것도 오지 말라 했는데 왜 왔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왔소. 그 한마디였지요. 옥수는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강정 가져왔습니다. 서방님 좋아하시잖습니까? 병수는 보자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문 옆 담벼락 쪽으로 눈짓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지 않는 구석이었지요. 옥순이 따라가자 병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지 받았소? 받았습니다. 그래도 왔소? 예. 병수가 잠시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을 내리깔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편지 내가 쓴 것이 아니오. 옥순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병수는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졸업가운 자락이 봄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거요. 그 말이 봄볕 아래서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옥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엉켰다가 풀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오지 말라는 편지를 쓴 것이 병수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옥순이 서울 간다는 것을 알고 미리 막으려 한 것이었지요. 저녁 내내 말이 없던 시어머니의 침묵이 그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옥순이 채비를 해도 어디 가느냐 묻지 않았던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미 편지를 보내놓았으니 옥순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언제 하셨습니까? 이틀 전이요. 덕내한테서 들었소. 덕내였습니다. 오빠를 믿으라고 했던 덕내가 편지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말하지 않고 믿으라는 말만 했던 것이었지요. 어머니와 오빠 사이에서 덕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담벼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요. 그럼 서방님은 제가 오기를 바라셨던 겁니까? 병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옥순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대답이었습니다. 병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졸업식장 안에 내 빈석이 있소. 거기 가보시오. 경비원한테 최병수 아내라고 하면 들여보내줄 거요. 옥수는 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수는 이미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낸 것을 알면서도 옥순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자리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지요. 왜 편지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병수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막았으면 어머니가 다른 방법을 쓰셨을 거요. 내가 힘이 없었소.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옥순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편지가 짧아지고 소식이 끊기던 그 시간이 병수에게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차갑게 굴어야 부모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을 것이었지요. 그 냉담함이 사실은 아내를 지키기 위한 겉모습이었다는 것을 옥수는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오. 졸업식이 곧 시작하오. 병수가 먼저 정문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옥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온 자락이 걸음마다 흔들렸습니다. 낡고 해진 구두 뒷굽이 보였지요. 서울에서 6년을 쉬는 구두였습니다. 옥수는 경비원 앞에 섰습니다. 최병수 아내입니다. 경비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옥수는 정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대학교 안이었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높은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내빈석은 졸업식장 안쪽 왼편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 덮인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가족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안내를 맡은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병수 씨 내빈석이 어디입니까? 학생이 명단을 훑어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줄이었습니다. 옥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단정하고 반듯한 글씨였지요. 병수의 글씨였습니다. 이 자리는 내 아내 옥순의 자리입니다. 옥순은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졸업식장 안에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단상 위에 교수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족들의 웅성거림이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수는 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정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옥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는 울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지요. 단상 위에 졸업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은 젊은이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옥수는 그 속에서 병수를 찾았습니다. 키가 컸으므로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수는 자리에 앉으면서 내빈석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옥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병수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짧은 눈빛 안에 6년치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974년도 법학과 수석 졸업생 최병수.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옥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리 없는 말이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6년이 지나서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가 가슴 속에서 뜨겁게 번졌습니다. 편지를 쓴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만들어둔 것은 병수였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옥순의 가슴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졸업생들이 가족들과 사진을 찍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옥수는 졸업식장 밖 나무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지요. 병수는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교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동기들 사이에 섞여들었습니다. 옥순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그것이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지요. 법대 수석 졸업생 옆에 몸빼 바지 고무신 차림의 아내가 서 있으면 병수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옥순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옥순이 할 수 있는 배려였지요. 그때 덕내가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디선가 뛰어다닌 것이 분명했지요. 덕내는 옥순 옆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자리에 앉으셨죠? 의자 보셨어요? 봤어요. 덕내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품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이 실로 묶여 있었지요. 올케한테 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옥수는 봉투 묶음을 받아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두툼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장 위에 봉투를 열어보았지요.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었습니다. 논산 정미소, 쌀 2가마, 2,000원. 옥수는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논산 정미소, 보리 1가마, 800원. 그 다음 봉투도 열었습니다. 논산 정미소, 쌀 1가마 반, 1,500원. 봉투가 12장이었습니다. 날짜가 달랐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5년 전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석 달 전이었지요. 모두 논산 정미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이름이 옥순의 친정 이름이었습니다. 옥순은 덕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덕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매달 친정에 쌀을 보낸 거예요. 옳게 몰래요. 옥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오빠가 서울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비 받은 거 아껴서 남긴 돈으로 매달 논산 정미소에 연락해서 옳게 친정에 쌀을 보냈어요. 옳게 아버지 약값도 2번 보냈고요.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제가 중간에서 영수증을 받아둔 거예요. 옥수는 봉투 묶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2장의 영수증이 12달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를 세어보니 5년치였습니다. 빠진 달이 거의 없었지요. 6년 동안 편지가 짧아진 것이 기억났습니다. 소식이 뜸해진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병수는 아내에게 냉담한 척하면서 아내의 친정에 쌀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을 피해 덕내를 통해서 몰래였지요. 옥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눈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방울이 봉투 위로 떨어졌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동그란 얼룩이 번졌지요. 덕내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옳게, 오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힘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한테 대들 힘이 없어서 돌아서 간 거예요.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 묶음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낡고 누런 영수증들이 가슴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쌀 2가마, 보리 1가마, 그 숫자들이 이제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잘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편지 대신 쌀로 보낸 안부였지요. 한참 만에 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덕내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옳게가 알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든 티가 날 것 같다고요. 졸업하고 나서 옳게한테 직접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옥순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직접 말하겠다는 것은 졸업 후에 아내를 당당하게 데려오겠다는 뜻이었지요. 힘이 생기면 그때 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벤치 옆 화단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꽃들이 봄볕 아래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옥수는 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울다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꽃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병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소. 고개를 돌리니 병수가 서 있었습니다. 졸업 가운을 벗고 평소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지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덕내는 두 사람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병수는 옥순 옆에 앉았습니다. 봉투 묶음이 옥순의 가슴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내가 전해준 것임을 알았는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옥순이었습니다. 서방님, 이걸 알고 있었으면 6년이 덜 외로웠을 것입니다. 병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순이 무릎 위에 올려둔 보자기를 가리켰습니다. 강정, 열어봐도 되겠소? 옥순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강정이 나왔습니다. 모서리 하나가 깨진 채였지요. 병수는 그 강정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소. 그 두 마디가 6년치 수고에 대한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짧고 단순한 말이었지만 옥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개나리꽃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옥순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굳은 살이 백인 옥순의 손 위에 역시나 굳은 살이 백인 병수의 손이 얹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지요. 개나리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따뜻하게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는 봄이 왔지만 논산시댁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겨울을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옥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았지요. 봉투 묶음이 가슴 안에서 따뜻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쌀 두 가마의 무게였습니다. 말 대신 쌀로 보낸 6년치 마음의 무게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논산행 버스는 저녁 6시에 출발했습니다. 병수는 서울역 버스 정류장까지 옥순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요. 그래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병수가 멈춰섰습니다. 부인,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내가 자리를 잡는 대로 데리러 가겠소.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병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으므로 충분했지요. 버스에 오르며 옥수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병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어쩐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논산까지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편지를 쓴 것이 시어머니라는 것, 병수가 5년 동안 친정에 쌀을 보냈다는 것, 졸업식장 의자에 붙어있던 종이, 그것들이 차례로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것을 이제 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논산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하는지 옥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대들 마음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논산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가까웠습니다. 마을 어귀는 조용했습니다. 봄밤 공기가 서늘했고 개구리 소리가 논에서 들려왔습니다.
옥수는 보자기를 고쳐들고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이었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루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옥순을 보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거리가 무릎 위로 떨어졌지요. 옥순이 올 줄 몰랐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으니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느질거리를 집어 올리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왔냐? 늦었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옥수는 마루 위에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옥순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울지도 않았지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사발 마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서울 여인숙에서 뒤척이던 것과 달리 눈을 감자마자 잠이 왔지요. 몸이 지쳐 있었고 마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순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새벽에 부엌으로 내려오는 일이 없는 분이었는데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지요. 손에 된장찌개 뚝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은 내가 했다. 옥수는 불집게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뚝배기를 부뚜막 위에 올려놓고 돌아서려다 멈추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좁아진 어깨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어깨가 좁아졌는지 옥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병수가 어젯밤 전화했다. 마을 이장댁에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급한 연락은 그리로 왔지요. 병수가 이장댁을 통해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뭐라 하던가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옥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6년 동안 보아온 그 눈빛이 아니었지요. 날카로움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자리가 났다고 했다. 곧 데리러 온다고.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깜짝 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거라. 시어머니가 옥순의 손을 뿌리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엌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새벽 아궁이 불기운이 채 돌지 않아 바닥은 아직 냉기가 남아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차가운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지 내가 썼다. 내가 오면 병수 앞길이 막힐까봐 그랬다. 그게 다 틀린 생각이었다. 옥수는 굳어섰습니다. 병수가 어젯밤 전화해서 다 말했다. 수석 졸업했다고. 그리고 그게 다 내 덕이라고. 내가 보낸 돈으로 공부했고 내 덕에 버텼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6년 동안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느냐. 옥수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좁아진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새벽빛에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는지 몰랐지요. 옥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차가운 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는 화가 나지 않느냐? 옥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6년 동안 쌓인 것들이 없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면서 옥순이 느끼는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지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는 어디다 이 마음을 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눈물을 보면서 자신의 눈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용서해라. 이 늙은이가 잘못했다. 옥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닮아 있었지요. 두 사람 다 오래 일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서 아침 먹읍시다. 그것이 옥순의 대답이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잡고 일어서자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뚜막 위에 된장찌개를 들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옥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부엌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마당에 봄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차가웠던 이 집에 처음으로 다른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어색했고 아직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냉정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며느리를 몰아붙이던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인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온 어머니였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것은 며느리 옥순의 손이었습니다. 차갑고 굳은 살 백인 그 손이었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논산 들판에 벼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물결이 바람에 출렁이는 계절이었지요. 옥수는 마당 평상에 앉아 그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비어있는 채로 들판을 바라보는 것이 옥순에게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6년 동안 손이 쉰 적이 없었으니까요. 병수가 논산에 내려온 것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울 법무사 사무실에 자리를 잡은 뒤 첫 번째로 한 일이 옥순을 데리러 오는 것이었지요. 약속대로였습니다. 졸업식장 앞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던 그 약속을 병수는 지켰습니다. 병수가 대문 앞에 섰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나와 맞았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기쁨 안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요. 병수도 그것을 느꼈는지 어머니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데려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의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지요. 옥수는 보따리를 쌌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친정 어머니가 준 낡은 은가락지, 그리고 봉투 묶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롱 아래에서 꺼낸 것이 있었습니다. 병수가 서울로 떠나던 날 맡겨두고 간 낡은 교과서 뭉치였지요. 6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병수가 그 교과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소? 버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병수가 교과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너덜너덜하게 다른 표지를 손으로 쓸었지요. 이게 맡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소. 당신한테 주고 싶었던 거요. 옥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교과서를 주었다는 것은 공부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6년 전 말 한마디 없이 교과서를 내밀었을 때 병수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것이었지요. 배우고 싶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포기해야 했던 옥순을 병수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교과서를 맡겨두고 간 이유였습니다. 옥수는 교과서를 보따리 안에 넣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지요.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논산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파랗게 올라오던 보리가
이제 황금빛 벼로 바뀌어 있었지요. 옥수는 그 들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들판에서 허리를 굽히던 날들이었습니다. 낫을 쥐고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던 날들이었지요. 그날들이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힘듦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으니까요. 버스가 논산을 벗어나자 옥수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좁은 골목, 높은 건물, 이른 아침부터 울리는 자동차 소리가 익숙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병수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이 작았고 반찬이 변변찮았지만 처음으로 둘이 마주 앉아 먹는 밥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병수가 책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새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깨끗하고 글자가 선명했지요. 옥순이 집어들어 표지를 읽었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교재였습니다. 그 아래에 연필 한 자루와 공책 한 권도 놓여 있었습니다. 병수가 말했습니다. 6년 늦었소. 이제 당신 차례요. 옥수는 책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서 책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보리쌀 팔아 만든 돈으로 병수의 법학책을 샀던 손이었습니다. 삭바느질로 굳은 살이 배긴 손이었지요. 그 손이 이제 자신의 공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집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줄에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옥순. 글씨가 서툴렀습니다. 오래 글씨를 쓰지 않은 손이었으니까요. 삐뚤빼뚤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옥수는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6년 동안 며느리로, 아내로 불리다가 처음으로 이름을 쓴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부터 옥수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병수가 퇴근하면 둘이 나란히 앉아 책을 폈습니다. 병수는 법률 서류를 검토하고 옥수는 검정고시 교재를 읽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두 사람의 연필 소리가 나란히 들렸지요. 그 소리가 옥수는 좋았습니다. 낡은 교과서는 책상 한쪽에 세워두었습니다. 병수가 6년 동안 공부했던 그 낡은 책들이 이제 옥순의 책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이 그 책장 위에 함께 놓인 것이었지요. 봉투 묶음은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쌀 2가마, 보리 1가마. 말 대신 쌀로 보낸 그 마음들을 버릴 수 없었지요. 힘든 날이 오면 꺼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야간학교에 입학 원서를 낸 날, 옥수는 혼자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고 교실 유리창이 오래된 것이었지요. 그래도 옥순의 눈에는 그 건물이 크고 환하게 보였습니다. 입학식은 저녁 7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다양했습니다. 옥순보다 어린 사람도 있었고 옥순보다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요. 모두가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옥수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꺼냈습니다. 칠판 앞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늦은 것 없습니다. 옥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울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지요. 앞으로 배울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칠판에 첫 번째 글자가 써졌습니다. 옥수는 그것을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서툰 손으로 그러나 힘있게 눌러 썼지요. 연필 소리가 교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보리쌀 팔던 손이었습니다. 삭바느질로 굳은 살이 배긴 손이었습니다. 강정을 싸들고 서울까지 찾아갔던 손이었지요.
그 손이 이제 공책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교실 불빛이 환하게 골목으로 흘러나왔지요. 그 비단에서 옥순의 연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리쌀 팔아 남편의 꿈을 산 여자가 이제 자신의 꿈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 봄밤 교실 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